북한의 깊은 산골, 평범한 17 소녀 연희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녀를 선택했고, 가족의 통곡 속에 연희는 기쁨조라는 이름으로 끌려갔습니다. 겉은 화려한 금빛 감옥, 그곳에서 그녀는 웃음과 꿈을 빼앗긴 채 오직 작은 라디오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연 평범했던 소녀가 금빛 감옥에서 무엇을 겪었고, 어떻게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연희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지요. 17, 한창 꿈 많고 철없는 나이였어요. 그저 아바이, 어마이랑 아침마다 산에 올라 약초 캐고 저녁이면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끼니를 때우는 게 제 일상이었답니다. 마을 어귀개울가에서 동무들과 물장구 치며 깔깔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땐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을 거지가 막 끝나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마을을 훑고 다니더군요. 인민반장 동지가 앞장서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저 어마이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지요. 그들이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아이로 데려갑시다. 그 한마디가 제 온 세상을 뒤흔들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기쁨조라는 곳에 차출된 거였어요. 듣기만 해도 몸이 오싹해지는 그 이름. 아직 꽃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갓나를 평양으로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어마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바이는 그저 제 손만 붙잡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 그리고 다시는 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제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은 새하얗고 심장은 쿵쾅거렸지요. 떠나는 날 새벽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어요. 저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쥐고 차디찬 바람이 부는 길가에 서 있었지요. 어마이는 제 손에 굳이 옥수수빵을 쥐어주시며 정신 차리라요, 연희야. 굶지 말고 기어이 살아남아야 한다요. 하고 울먹이셨어요. 아바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끌어안으셨는데 그 품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답니다. 동무들도 저를 감싸 안고 울었지만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요. 군용 트럭에 몸을 싣자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지요. 황량한 벌판과 앙상한 나무들,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저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리고 눈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제 17회의 순수했던 삶은 그렇게 뒤로 한 채 알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답니다. 평양의 그 관저 말입니다. 겉보기엔 정말이지 화려했지요. 금으로 도금한 듯 번쩍이는 장식들, 비단으로 만든 휘장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맛있는 음식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요? 제게는 그저 금빛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창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게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제 방 안에는 늘 저를 감시하는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정신을 갉아먹었어요. 위대한 수령님 어쩌고, 당의 영광 어쩌고 같은 말을 수백 번도 넘게 들어야 했지요.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는 날이면 제 방을 지키던 보위부원들이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와 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 그림자마저도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더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게서 웃음도 꿈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좋아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들더군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인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제 자신이 거울에 비친 모습조차 낯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더랬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제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제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놔둔 건지, 어떻게 이곳까지 들어온 건지 정말이지 기적 같았지요. 밤마다 보이부원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들려온 소리는 남조선 노래였습니다. 멜로디는 부드럽고 가사는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제가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마이, 아바이가 생각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자유로운 세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제 아픔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라디오 하나가 제게는 바깥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그 노래들이 저를 살게 했고 언젠가는 저도 저 노래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었지요. 정말이지 그 노래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금빛 감옥에서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저는 매일 밤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빛 감옥에서 벗어나 제 진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어요. 기쁨조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겠지만 사실은 유리 감옥과 다름없었지요. 먹고 자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쉬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함께 입대했던 미란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미란이는 마음이 여리고 늘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이였어요. 며칠 전부터 얼굴이 파리해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더니 간부들 눈을 피해 몰래 몸져 눕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보이부 사람들이 미란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지 뭡니까? 미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끌려갔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지만 다른 동무들이 붙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며칠 뒤 저희에게 미란이가 반동 사상에 물들어 자살했다고 알려주더군요. 하지만 우린 모두 알았어요. 간부들의 잔인한 질책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요. 미란이의 소식을 듣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미란이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지요. 그때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였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강렬한 결심이 제 모든 세포를 흔들었답니다. 탈출을 결심하고 나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라디오가 떠올랐어요. 장마당에서 우연히 손에 넣었던 낡은 라디오였는데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주파수를 맞춰보곤 했거든요.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바깥 세상의 소식들은 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들려오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야기들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지요. 언젠가 나도 저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만 갔어요. 보이부의 감시가 얼마나 삼엄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저희 기쁨조 숙소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밤낮으로 감시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눈길은 너무나도 무서웠지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란이의 억울한 죽음과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자유의 소리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밤늦게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숙소 주변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시망을 뚫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줄기가 때로는 절망스럽게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저 너머에 있을 자유를 향한 길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목숨을 건 도피의 서곡이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두만강 언저리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평양에서 도망쳐 여기까지 오는 길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하는 길이었어요. 추위는 살을 내는 듯했고 배고픔은 이제 익숙한 고통이 되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강물은 온통 새까만 그림자 속에 잠겼어요. 그게 바로 두만강이었어요. 거기서 박 선장님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글쎄요, 참으로 거칠고 냉소적인 분이셨지요. 낡은 털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왔네? 짧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분의 팍팍한 삶이 느껴졌달까요? 하지만 그 매서운 눈빛 속에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따뜻함이 언뜻 비치는 걸 보았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턴 내 책임이요. 하지만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해. 알갔소? 박 선장님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로 여기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은 자정 가까이 되어서였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강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얼음판 위를 걷는다는 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발 아래서 쩌억쩌억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발끝까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박 선장님은 제게 낡은 소못을 하나 더 씹혀주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그리고 소리내지 마시오. 하고 당부했어요. 그의 손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에게 묘한 안심을 주더군요. 강 건너편에서는 보이부 초소의 불빛이 번쩍이며 강변을 훑고 있었어요. 언제라도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지요.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박 선장님은 앞장서서 조심스레 얼음판을 살피며 길을 열어주셨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왈, 왈.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 했어요. 박 선장님이 급히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려 몸을 숨겼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것마저 얼어붙는 듯한 추위였어요. 보이부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들이 불빛을 이쪽으로 비추는 순간 저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박 선장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분을 따르며 제 발밑의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그분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자유, 그 단어 하나가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마침내 강을 건너 저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고 다리는 후들거려 설 수가 없었지요. 박 선장님은 숨을 고르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이제 막 한 발짝을 뗀 것뿐이지만 그 한 발짝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건너온 것과 같았습니다. 강을 건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얼어붙은 강을 건넜으니 이제 또 다른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북한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시간이었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지 말입니다. 지척에 있는 중국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도 제 눈에는 그저 흙바닥으로만 보였어요. 물에 젖은 몸으로 겨우 강둑에 기어오르니 찬 바람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뼈속까지 시린데도
어쩐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살았구나, 살았구나. 수십 번도 더 되뇌었지 말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잠시뿐이었어요. 밤하늘을 등지고 숨어드니 보이는 건 온통 허름한 집들 뿐이더군요. 우리가 살던 마을 풍경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여기가 정말 중국 땅인가 싶기도 했어요. 보이부 놈들은 귀신같이 쫓아오더군요. 강을 건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접경지대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다시 보게 됐지 말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낡고 허름한 창고를 전전하며 숨어 지냈어요. 썩은 나무 냄새, 퀴퀴한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래도 몸을 뉘을 수 있는 곳이라 감사했지 말입니다. 낮에는 숨죽여 잠들고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출 새가 없었지 말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야 했어요. 쌀밥이 뭔지 고깃국이 뭔지 꿈에서나마 실컷 먹어보고 싶었지 뭡니까? 여기 중국 땅에도 우리처럼 떠도는 아이들이 많더군요. 옷은 더러웠고 눈은 시퍼렇게 굶주려 있었어요. 그 애들을 우리는 꽃제비라고 불렀지 말입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히면 사람 잡아먹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주운 빵 조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처럼 나타난 꽃제비 아이들이 저를 에워싸더군요. 겁이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빵을 빼앗으려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힘이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 말입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아주머니가 소리쳐서 그제야 도망쳤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이나 불쌍하게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했어요.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꺼림칙했지 말입니다. 인신매매라는 게 뭔지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덜컥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어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지 말입니다. 숨어 다니다 보니 이제는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의 친절도 의심하게 되고 제 그림자마저도 저를 쫓는 보이부 요원처럼 느껴지더군요. 굶주림과 추위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저를 옥죄어왔지 말입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엄마, 아바이, 그리고 동생들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 말입니다. 제 작은 몸뚱이 하나 지켜내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데 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낡은 움막 구석에 웅크린 채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 말입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니 길거리 풍경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오지 탄광촌처럼 흙먼지 폴폴 날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고층 건물들도 보이고 사람들 옷차림도 다채롭고 냄새도 그렇고 온통 낯설어서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멍하니 사람들 구경만 했지 뭐예요. 그래도 여긴 국경 근처처럼 사복 차린 보안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는 그런 곳은 아니니 숨통은 조금 트이나 싶었지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신고할까?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낡은 식당에서 남은 국밥을 얻어먹고 있었는데 키 크고 인상 좋아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군요. 동무, 어디서 왔소? 참 고생 많아 보이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제가 조선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요. 아저씨는 자신도 연변에서 넘어온 조선족이라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숙소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겠다고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살 길이 열리나 했지요. 아저씨가 데려간 곳은 허름한 새빵이었는데 그래도 혼자 몸 뉘일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저씨는 제게 여권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게 억지로 뭘 시키려 들기도 했어요. 제가 거부하면 눈빛이 싹 변해서 무섭게 노려보곤 했지요. 아,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요. 제가 너무 순진했더군요. 감나처럼 바보였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새벽에 몰래 짐을 쌌어요.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쥐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지요. 길거리를 헤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발걸음마다 절망이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아가, 어디 갈 데 없니? 표정이 왜 그래? 하시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할머니의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조선에서 온 걸 아시더니 자기 집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객지로 돈 벌러 가서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시면서 힘내라 아가. 다 잘 될 게다 하시더군요. 그 말씀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정이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배신당했던 아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름 모를 할머니가 내어주는 온정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지요. 제 발로 자유를 찾아 나선 이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다짐했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젠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내디뎌 봐야지요.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 국경을 넘는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브로커 아저씨는 앞만 보고 뛰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발밑에는 뭐가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저씨의 그림자만 쫓아 달렸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심장은 쿵쾅거려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면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대로 쓰러져 죽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어요. 목은 너무 말라서 갈라지는 것 같고 입술은 다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여정의 끝은 정말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는 엄마 얼굴, 아바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어느 날은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며칠을 달렸습니다. 밖은 더운 나라 특유의 습한 열기가 가득했는데 짐칸 안은 철판이 달궈져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조그만 틈으로 스며드는 빛 사이로 희미하게 바깥 풍경이 스쳐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이 고비를 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순간의 간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브로커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더니 연희야, 이제 다 왔다. 얼마 안 남았다.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련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곳이 자유의 땅이라고,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한데 섞인 그런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긴 여정을 정말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시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곳, 마음껏 숨쉬고 꿈꿀 수 있는 곳에 제가 서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남한 땅을 밟았던 날이요. 아직도 생생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공기부터가 다르더군요. 냄새도 다르고 사람들 표정도 다르고 모든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기, 저 높은 건물들 좀 보세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쓰는 문화어는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입는 옷도 어찌나 화려한지 길을 걸을 때마다 저만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아서 위축될 때도 많았어요. 밤마다 꿈을 꾸면 아직도 그 강을 건너던 순간 국경경비대원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잠에서 깨면요.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꼭 끌어안고 덜덜 떨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좋았던 건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옷을 입든, 뭘 먹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요. 처음엔 이게 너무 불안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곤 했어요. 누가 저를 쫓아오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더군요. 그때 비로소, 아, 이게 자유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바이, 어마이, 그리고 동생들은 아직도 그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요. 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어 울컥하고 잠을 자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들을 두고 저 혼자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곳에서 받은 이 자유와 평화를 그냥 저 혼자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요. 제가 겪었던 일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연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평생 제 가슴에 안고 가겠지만요.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아픔들이 헛되지 않도록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외치는 희망의 상징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가족들이 언젠가는 저처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